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이거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빨간색으로 써버렸네요. 네, 지워지고요. 어차피. 오늘은 대체 투자, 개괄이라고 적었는데요. 대체 투자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은 어떤 전통적 대체 자산과 최근 대체 자산은 어떤 식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지도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페이지고요. 이번에는 일단 전체 투자 자산이란 건 전통적 자산,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자산과 대체 투자 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걸 합친 걸 전체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AUM 오브 글로벌 에셋, 전체 글로벌 에셋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그중에 이 주황색 부분이 트래디셔널 에셋,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자산, 파란색 부분이 그런 얼터너티브 에셋, 대체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게 지금 연도별로 가고 있진 않고 2003, 2006, 2015, 2019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이쪽 금리가 확 오른 2022년 이전까지 2021년까지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자산이 연 12.1%의 성장률, CAGR 12.1%로 성장을 했고요. 그럭 전체 자산이 토탈 에셋이 성장하면서 그 중에 지금 대체 투자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12.1% 전체 성장이 12.1%면 대체 투자는 더 빠르게 성장해서 전체 자산 중에 대체 투자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22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와장창 올라버렸죠. 그동안에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고금리 시대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사실 대체 투자에 대한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런 저금리, 장기적인 저금리 시점에서 너무 수익이 낮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정도 숫자 이상 해야 되지 않아? 좀 더 위험한 거 해서라도 수익은 내야 되지 않니? 조금 더 위험한 거라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싫지만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 가다 보니 더 위험한 거 아니면 어떤 더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갔었는데 지금 같은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고금리 구간에서는 굳이 대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100%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량이 떨어진 이후 다시 12.4%로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대체 투자의 비중은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고금리 구간에서는 꼭 대체 투자를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꼭 대체 투자해야만 하지 않고 기존의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자산도 그래도 이제는 수익률이 좀 나오니까 그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투자의 비중이 요즘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거 자료로 가보면은 이건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체 투자는 그 아까 앞 구간에서 12.8%의 연 상승률로 올라갔죠. 전체가 12.1인데 대체가 12.8로 오르니까 당연히 대체의 비중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번 내려간 이후에 이제 전체가 12.4로 오르고 있을 때 대체 투자는 5.9%의 성장률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전체에서의 비중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내려갔었고 특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프라이빗 에쿼티는 그냥 어느 정도 가고 있고요. 여기 지금 프라이빗 뎃 프라이빗 뎃이 많진 않지만 프라이빗 뎃은 11.7%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프라이빗 뎃이 요즘 고금리 구간에서는 변동금리형 선순위 대출인 프라이빗 뎃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변동금리니까 올라가서 이거는 지금 그런 고금리 구간에 당연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 프라이빗 뎃은 올라갔고 부동산, 전통적인 대체 투자인 부동산은 0.8% 떨어지고 나서 0.8%니까 사실은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얼 에스테이트이 사실은 제일 지금 대체 투자의 좀 그동안 핵심이었는데 최근에선 약간 소외돼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체 투자의 약간 주인공이 현재는 약간 프라이빗 뎃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실물 부동산은 좀 많이 죽은 상태고요. 물론 이게 영원하겠냐? 그렇진 않겠죠. 또 다시 금리가 내려가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다시 부동산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아직 고금리 시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빗 뎃 쪽이 그나마 제일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긴 해요. 네. 다음 2페이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일정 가정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라서 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 그냥 큰 가정으로 한 거니까 100%는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들으려고 한 거고요.
사실 기준금리가 크게 상승한 2022년 이후에 에쿼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내려갔고 뎃은 크게 올라갔어요. 뎃에 대한 선호도는 대출은 주로 뎃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보면은 요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표예요.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요 빨간 게 대출 이자율. 뭐 어떤 가정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2015년부터 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부터 대출 이자율이 올랐다라고 했고 그럼 대출보다는 에쿼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에쿼티를 임의로 야 대출 5% 받을 거면 에쿼티는 한 7%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지 내가 하지 라는 느낌으로 플러스 2% 정도로 해서 그냥 에쿼티는 야 대출에서 2% 이자는 2% 수익은 더 내야 더 줘야지 난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요구 수익률 이 정도는 해야지 난 할 거야 라는 수익률로 그냥 잡아봤고요. 근데 실질 에쿼티라는 거는 어떤 총 현금 넷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은 그거에서 이자 먼저 내고 댄 먼저 내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이 에쿼티한테 가는 거잖아요. 에쿼티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금 흐름이 그대로여도 대출이 쭉쭉 올라가면 그 사이에 현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잉여현금 에쿼티한테 가는 잉여현금 흐름은 이 위에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찌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 배당 수익률은 그동안은 막 10%대로 가다가 갑자기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남는 현금은 줄어들어서 실제 배당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결국은 여기의 얘기는 이쪽의 얘기는 야 나는 에쿼티 투자하려면 대출이 8%니까 10%는 받아야 돼. 근데 에쿼티 지금 4%라고 배당이 안 해. 뭐야 이게? 내 대출보다 금리가 낮잖아. 대출보다 기대 수익이 낮잖아. 뭐야 이거? 지금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2022년 이후에 지금 에쿼티가 약간 좀 매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기준금리가 지금 슬슬 내려가고 있죠. 요즘 이건 지금 미국 기준금리 페더럴 펀즈 레이트 쓴 건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물론 이제 트럼프 덕분에 좀 원래 이렇게 내려갈 게 좀 덜 내려갈 거다. 좀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다. 안 내려간다. 늦게 내려간다. 이런 상황이 있긴 했는데 어차피 또 내려가면 결국은 영원한 건 없으니까 다시 얘네들의 입장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래도 에쿼티라는 게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데, 그 정도 수익은 못 줘서, 그럼 해야 되나? 물론, 나중을 위해 씨앗을 뿌리듯이 하긴 하지만, 주력 투자 상품으로 당장 하긴 부담스럽고, 결국은 나중에 결국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금리, 대출들의 수익이 낮아질 그때, 무엇인가 다시 올라가면서 내 총 수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프라이빗 에쿼티가 필요할 거고, 뭐 지금 빵 하다가 그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일정 수준만 야금야금 하는 정도로 하면서 또 기회를 봐서 드라이버가 걸릴 때 좀 왕창 들어갈 수 있는 아직은 좀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 결론은 에쿼티는 아직 투자 안 하고 그냥 조금 하면서 간 보고 있다. 댓은 와장창 투자하는데 언젠간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에쿼티 쪽으로 언젠간 가야 되는 그런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것도 한번 이제 가끔 설명한 건데 대체 투자의 분류가 좀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에는 고금리가 오기 전 2021년까지는 대체 투자는 부동산, PF, 실물 부동산, 인프라, 기타, 뭐 항공기 선박 같은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는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하는 게 각자 틀리고 누가 뭐 법률에다가 대체 투자는 이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체는 대체제할 대체잖아요. 메인 주류 투자가 있고 그거에 여집합, 기타 등등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을 다 대체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주식 채권이 메인일 수도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 여신, 뭐 기업 여신도 자기네 메인이죠. 그럼 그거의 나머지가 대체이기 때문에 대체라는 게 좀 상대적인 나머지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좀 다른데 제 말은 그래도 한 60% 정도의 느낌,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느낌이고요. 기존에는 이게 부동산 PF냐, 실물 부동산이냐, 인프라냐, 기타 등등이냐, 아니면 기존에 일반 이제 대체 투자가 아닌 에쿼티, 크레딧 이런 녀석이냐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지금 에쿼티냐, 크레딧이냐의 분류를 거의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는 에쿼티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에쿼티가 아닌 게 인기가 있고 에쿼티는 잘 안 하니까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에쿼티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에쿼티냐 아니냐의 분류값도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2022년에 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실제 팔지 않았어도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100억 5%짜리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세상에 5% 했을 때 내가 그때 가입해서 5%짜리 10년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이 지금 7%를 주는 시기에 왔어요. 그럼 지금 100억을 뭐 넣었으면 제가 7%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100억을 넣고 5%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 5%는 100억보다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 손실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금리부 자산들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BS에 실제 발생되는 수익과 손실이 아닌데도 평가손이 와장창 떴어요. 시장성 자산들은 시가평가를 하고 계속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충격이 많이 왔죠.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아니 이거 지금 거의 보유를 가지고 가는 건데 평가이익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미래 사업 계획도 못 세우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 했을 때 하는 게 프라이빗 자산인 거죠. 그 퍼블릭 자산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막투막 시가평가를 할 수 있어서 시장에 따라서 거의 데일리 가격 변동, 뭐 먼슬리든 뭐든 큰 가격 변동이 있지만, 프라이빗 자산은 시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데일리로 하지 않겠죠. 뭐 분기나 아니 연 단위로 할 거고, 그 밸류에이션도 뭐 DCF법 이런 걸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가 뭐 한두 달 팡 튀는 거는 뭐 총 5년, 10년 전체의 뭐 넷 프레젠트 밸류, 현가 총 캐시플로우는 당장 한두 달이 크게 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결론 얘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 변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 자산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일단 지금처럼 뭐 트럼프가 뭔 뻘소리 했으면 또 갑자기 시장 금리가 팡 튀어오르면 그때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팡 튀어올라도 프라이빗 에셋은 팡 튀어올라도 다시 내려올 것 감안하면은 스무딩해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 BS에 나도 모를 이런 시장 환경 때문에 손실을 입는, 뭐 이 손익을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훨씬 줄어들어서 프라이빗 자산의 장점이 있고, 프라이빗 자산의 원래 장점은 그죠. 비유동성 프리미엄. 지금 보통 기관들은 어떤 투자를 트레이딩성,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사서 거의 만기까지 보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쓰지도 않을 옵션이에요. 근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를 주거든요, 이쪽 자산들은. 그러면은, 아니 예를 들어 뭐 더블A급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투자했으면은, 회사채는 사고 팔고 있어서 금리가 뭐 4%면은 더블A 회사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4%가 아니라 4.5% 이렇게 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등급은 똑같고 디폴트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는 중간에 팔 옵션이 필요가 없고 어차피 안 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프라이빗 자산을 원래 했었고, 게다가 요즘 보니까 금리가 막 흔들릴 때 가치평가의 변동성 리스크도 여기 훨씬 적네. 플러스로 장점이 또 있네. 하니까 이쪽을 많이 하게 돼서, 뭐 지금 프라이빗 자산이냐 퍼블릭이냐도 중요해지고 에쿼티냐 크레딧이냐의 이 4분면이 중요해진 거고요. 그럼 이 4분면 중에서 위쪽을 잘 안 하고 아래쪽을 하는데, 이쪽이 주로 대체 투자의 영역으로 보고 있죠. 뭐 이쪽도 대체 투자긴 하고요. 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대체 투자란 건 보통 각 기관들도 뭐 별도의 뭐 투자심의위원회, 별도의 상급위원회에 별도의 분석을 하고, 뭐 심사역이 분석을 하고, 투자 담당자도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높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좀 예외적인 자산들이잖아요.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자산이 다 그런 자산이어서 결국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그런 전문성이, 별도의 추가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곳이 사실상 대체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요즘에는 대체 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프라이빗한 자산을 요즘엔 대체 투자라고 하고, 옛날에는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가 아니라 어떤 에셋이냐, 부동산 개발이냐 실물이냐 인프라냐 뭐 항공기 선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체 투자를 구분했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